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이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세력 자체는 조금 약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도요, 태풍은 태풍입니다. 매서운 가을 태풍이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폼페이오, 겉과 속이 다른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막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과 북한의 관계 굉장히 주도적으로 뭔가 끌고 나간 인물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어제 세계 지식 포럼에 참석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조연설에서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중국은 교활한 브로커다. 북한 뒷문으로 지원해 판 자체를 깼다. 그러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요. 중국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기조연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끈 내용을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북한 영변에서 이번엔 우라늄 농축 징후가 보이고 있다. 뭔가 이 영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국제원자력기구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7월엔 플루토늄 원자로 재가동 이런 징후가 포착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우라늄 농축 징후가 있다.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목 상권에서 손 뗀다. 몸 낮춘 카카오. 요즘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꽃, 그다음에 간식 배달 등 논란이 된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어요. 꽃 배달, 간식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골목 상권 이렇게 해당되죠. 카카오 택시의 스마트 호출도 폐지한다. 그리고요. 소상공인 상생기금을 앞으로 5년간 3천억 원 내놓겠다. 뭔가 정부가 지금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뭔가 성의를 표시할까요? 아니면 좀 더 뭔가 해법을 찾는 걸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지난 10년간 성장 방식을 버리고 사회적 책임 다하도록 변할 시점이다. 이렇게 카카오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입니다. 구글 과징금 2,074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빅테크 독점에 고삐를 줬다. 공정위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경쟁 제품의 탑재를 막았다.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OS 시장, 그러니까 운영체제,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거 문제다. 뭔가 막았다는 겁니다. 자, 구글은 법원에 행정소송 계획이다. 이른바 빅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 여러 곳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에다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이종근 시사평론가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는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9월 15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가지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집안 싸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최근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요. 이게 뭔가 진행이 되는데 가지치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의 집안 싸움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잠자는 호랑이. 스스로를 잠자는 호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깨우지 마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역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가지치기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인사청탁, 물음표가 찍혀 있죠. 어젯밤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요.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의 인사에 관해서 뭔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발언 논란이 될 듯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개천의 용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지금 사회가 개천의 용이 등장할 수 있는 사회인가 아닌가 이걸 놓고요. 어제 여야 당대표가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인데요. 이게 여러 갈래를 지금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상황 전체를 다루고 있는 만평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제목은 건들지 말합니다. 건들지 마라. 여기 보시면 일단 맨 이 뒤쪽에 서 계신 분 여기 보면 윤석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요 고발 사주 의혹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누군가를 톡톡 건드려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써 있죠. 그리고 뭐 너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는요 국정원 개입 의혹이 있고 맨 앞에 계십니다. 근데 이분 지금 몸통을 보면 호랑이처럼 묘사돼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벌어진 상황을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다시 맨 뒤로 갑니다. 여기 보면 또 하나가 붙었죠. 장모 문건. 복잡합니다 지금. 그리고 서로 그럽니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복잡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선인데요. 그럼 우선 일단 첫 번째 다뤄볼 전선은 바로 요 상황입니다. 윤석열, 홍준표 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혹 제기와 반발 이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측 이거 3자 공모 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 조성은 씨 만나는 그 자리에 누군가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그게 특정 캠프 소속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3자 공모 규명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홍준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그냥 강하게 받아치고 있죠. 좀 더 보겠습니다. 박조 만남의 홍캠프 인사 동석 의혹 공방이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로 지목되신 분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평생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뭔가 뭐랄까요? 불똥이 좀 엉뚱한 방으로 텄달까요? 아무튼 다른 갈래로 또 하나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뭐 캠프 그리고 후보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희들이 뭐 지금 단정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저희들도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네. 확인은 아직 뭐 제가 완전히 확인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확인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확인해 달라는 차원에서 어제 고발을 하신 걸까요? 그렇죠. 이제 확인이 필요하고 난 참 그 사람들 다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짓에 대해 흔들릴 사람도 아니고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보고 달려들어야지. 그 사람들 공격수로 따지면 그 초보 공격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만한 그런 감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강한 의심 제기를 하는 거죠. 의심 있다, 수상하다. 그러자 홍준표 의원은 감이 안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또 받아치고 있죠. 자, 조대인 변호사. 네.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고발을 했죠. 네. 그런데 2명의 인물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1명은 성명불상자. 그러니까 제3자가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성명불상자도 고발에 포함이 됐거든요. 자, 지금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그러면은 이 성명불상자 고발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 뭐 언론에서도 그 대상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을 지을 수는 없죠. 근데
성명 불상자 관련돼서 보통은 이제 이름을 적시를 해서 고발하는 게 보통인데요. 예. 아직 확정 지을 수 없고 고발한 당사자가 이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관련돼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달라라는 지금 그 취지거든요. 그럼 그 고발장에는 그 성명 불상자에 관련된 이름이 없는 거죠? 이름은 없지만 관련돼서 수사기관이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다 들어가 있고요. 정황은 약간 적어 놓은 거군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좀 자신이 없다라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을 고발을 해서 억울함을 좀 밝히긴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강조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정확히는 모르니까 이제 성명 불상자로 표현을 했고 예. 이제 그 사람일 것 같은 정보들은 고발장에다 이제 넣어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좀 자신은 없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성명 불상자로 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이름이 거론되신 분은 어떤 법적인 대응이나 어떤 조치 이런 걸 취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고발장에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뭐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을 고소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네네 그러니까 좀 화나는 입장이죠. 약오르고 화나는 입장이긴 하지만 예. 본격적으로 조치는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이제 특정을 해서 조사를 할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공수처에서 그 성명 불상자를 누구로 특정해서 일단 뭐 참고인 뭐 이런 형태로 조사는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고발을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고 다만 이제 고발장 안에서 이제 그 사람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 그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충분히 예. 적시를 해서 말은 고발을 할 때 예. 그 당사자가 이름은 적시는 돼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인 걸 추단을 했다면 나중에는 이 부분을 왜 나를 이렇게 고발을 했느냐라고 문제를 충분히 삼을 수가 있죠. 네. 이게 공수처에 지금 접수를 했잖아요, 고발장을. 공수처도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지금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발인은 특정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뭐 자기 입장 그리고 반발하는 생각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일 답답한 게 이런 성명 불상자를 고발을 한 경우에 있어서 예. 피고발인으로 특정이 돼 있지만 또 내가 나서서 말하면 또 그것도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피고발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서 밝히는 경우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성명 불상자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까? 이게 보편적입니까? 아니면 좀 이례적인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아주 흔합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성명 불상자로 특정을 안 하고 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반려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거 뭡니까라고 도로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고발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일단 이슈를 만들고 어쨌든 화제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발을 이렇게 던져놓는데 그런 취지의 일환인 것 같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게 빈번하다는 거죠? 빈번합니다. 네. 그렇군요. 성명 불상자. 이름을 도통 알 도리가 없지만 조사해 주세요. 이겁니다, 지금요. 자, 이종근 평론가. 네네. 그러니까 취지는 공수처에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고발을 한 셈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 만약에요. 제3자가 없었다 한다면 박지원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조성은 씨가 만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상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사실이에요. 만났다는 자체는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지금 해명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치권의 모 인사 제3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자체가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런 입장이죠. 정황이라든지 제보는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심증은 갖고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그 물증을 수사기관에서 해달라. 그러면 제3자, 이름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름은 불명확하지만 이 사람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복도의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달라라는 거예요. 우리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다시 말씀드리면 두 사람 만난 게 확인이 됐지만 제3자가 있다. 근데 제3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수사를 하면 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밝혀달라라는 의미로 이 사건 자체를 규정하면서 예. 지금 이 수사기관에 넘긴 그런 상황이 됐죠. 지금 조대진 변호사의 설명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의 어떤 분석 보니까 어떤 목적, 뭐 이유랄까요?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오창석 평론가. 근데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시각이 있어요. 지금 이 고발, 성명불상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정 캠프에 인사 거론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뭐 이름이 다 나왔어요.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게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물타기처럼 보이고요. 이유가 일단 이 사건의 본질은 현직 검찰이 예. 현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총선 직전에 특정 정당을 위해서 어떠한 자료를 직접 건넸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의혹을 받고 있지만 예. 어쨌든 뭐 뉴스버스 매체를 통해서 보낸 사람의 그 SNS의 프로필이 예. 손준성 검사로 드러났고 최근에 탈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손준성 보냄은 처음에 이 사건이 등장했을 때 예. 윤석열 캠프에서 얘기했었던 이름은 누구나 마음대로 바꿔서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손을 댈 수 있지 않느냐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뭐제 이름이 오창석이지만 제 이름을 제가 스스로 수정을 해서 손준성으로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건 이미 깨졌습니다. 저는 깨진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본질에서 어떻게 지금 피해가느냐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동석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만약에 박지원 국정원 원장이 정치 공작을 뒤에서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제대로 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성은 씨와 했을까요? 30년 구력의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를 본인도 요즘에 인터뷰 나오면서 예. 나는 다 보인다. 나는 정치 구단이었다. 실제로 뭐 그런 캐릭터를 뭐 정치 구단에 우리가 매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막 바둑처럼. 근데 그런 캐릭터로 방송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30년 구력의 정치를 한 사람이 정치 신인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실 조성은 씨가 이제 뭐 현역 국회의원이 된 적은 없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직을 맡았었는데 그 사람과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잘못 세워나갈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능력이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저 사람과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치를 좀 해본 사람들이라면 멀리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물타기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예.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로 나오지만 특정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예.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특정해서 잘못될 만한 일을 국정원장 신분으로 했을까? 예. 이건 정말 정말 그렇게 꾸몄다면 이건 정말 이 청와대에 엄청난 게이트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것까지를 염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박지원 원장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조만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밝혀질 것이고 결국 예. 본질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공수처에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준성 검사가 어떻게 했는지 예.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처음에 윤석열 캠프에서 얘기했었던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이건 깨졌고 예. 두 번째는 총선 직전이라서 김웅 의원이 당시 뭐 의원 아니었지만 후보죠 그 당시. 자기 선거도 바쁜 후보가 이렇게 돌아다닐 여력이 있느냐라고 보는데 15대 홍준표, 이회창, 맹영규, 박영하, 박인숙, 김웅까지 단 한 번도 보수 정당이 이 지역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초, 성파, 강남이 보수 정당에게 유리하다는 거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요. 예.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른 지역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거하는 거 바쁜 거 알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지역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자기 선거하느라 바빠서 아무 경황이 없었다. 예. 이것도 저는 깨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창석 평론가는 이거 분명히 물타기로 보이고 상당히 수상한 거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런 점을 좀 강조해 주셨어요.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지금 바로 이렇게 네. 급하게 요청하셨어요. 아마 반박하실 게 있는 것 네, 같아요. 반박할 예. 내용이 좀 있어서요. 물타기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의 본질을 고발 사주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권의 물타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름 규정 자체가 벌써 좀 예. 의도가 있다. 그렇죠. 이 사건은 물론 이 고발 사주라고 불릴 수 있는 한 꼭지와 소위 말하는 제보 사주라고 불릴 수 있는 두 꼭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본질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검찰발 고발 사주건에 대해서는 예. 빠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긴 여기대로 당연히 수사가 진행이 되고 공수처도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인 김웅 의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택이나 뭐 사무실 예. 모두 압수수색을 했었고요. 그와 관련된 실제로 윤석열, 지금 야권의 가장 1위 후보로 불리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에서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반면에 지금 소위 말하는 제보사주라고 불리는 건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의 만남이 예.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만났다고 한 8월 11일에 바로 예. 그 전날 오후 10시에 한 110여 건의 자료들을 예. 조성은 씨가 미리 다운을 받았다는 그런 점. 건 좀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 다음 날인 8월 12일에도 또 자료를 받았다는 예. 정황. 이후에 SBS 인터뷰를 통해서 박지원 원장과 원했던 날짜가 아니라는 말을 본인이 직접 꺼냈던 점. 물론 실수라고 하지만 뭐 얼떨결이라는 해명이 있었긴 합니다만 논란이 크게 그렇죠. 됐죠. 예, 여러 가지 정황상 뭔가 모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합리적 예. 의심이 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의 휴대폰을 우리가 포렌식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예. 반면 조성은 씨는 지금 정치인이긴 하지만 사인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예. 문제가 있으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두 개의 본질이 있는 것이고 사실 야권에서 발생한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만 본질이라고 보는 것은 이거야말로 사실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 오창석 평론가의 어떤 이 설명에 대해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이제 반론을 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맞서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만평에서 뭔가 두 가지 갈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이렇게 파생돼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요. 근데 첫 번째 사례가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지금 뭔가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기사는 둘 중 하나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웃는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해놨군요. 가운데로 가서 제목 보겠습니다. 윤석열 어떤 인사, 어떤 특정 캠프 인사가 뭐 이 박조 이 만남에 있었다는 제보 있다. 그러니까 제보를 바탕으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거짓 소문 퍼뜨린다. 그러면서 아까 영상은 들어보셨죠? 깜도 안 된다. 날 공격할 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이 두 후보 지지율상으로 야권 지지율 조사해 보면 1위, 2위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1, 2위가 뒤집혀서 나오는데 아무튼 1, 2위입니다, 지금요. 유력 주자 간 충돌 격화에 이거 당은 당대로 거리두기를 하는데 영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세엽 전 비대위원. 1, 2위 후보 간 싸움이잖아요, 이게. 이게 그렇죠. 자칫 서로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이거 당으로서는 지금 난감할 수 있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후보 간, 특히 경쟁이 치열한 후보 간의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뭐 지지율 차이가 현저히 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론조사 그 업체에 따라서 굉장히 근소한 차이들로 1, 2위가 계속 바뀌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공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이루어지는 정치적 공방 정도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감내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예. 사실 홍준표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개인의 어떤 윤리적 혹은 법적 문제에 대한 공방들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직 증명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사실 정치적 프레임들의 공격을 이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본선이라든지 아니면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해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지워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든지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나아가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함에 있어서도 약점이 잡히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이 돼서 문제가 되고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거는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고 금방 예. 일단락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치적 상호 간의 공격들은 사실 이 경선의 흥미 요소나 경선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정도의 충분히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거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류의 기사들이 있는데 지금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오히려 더 주목도를 높이고 흥행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만평 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드린 게 윤석열, 홍준표 사이에 형성된 전선이었어요. 이번에는요.
윤석열, 박지원 이 사이에 형성된 전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호랑이 그림이 좀 있죠. 이게 꼬리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자,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박지원, 내가 입 닫고 있는 게 윤석열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강하게 의문 제기하잖아요. 그 만남, 박조 만남 수상해요. 다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자 내가 입 닫고 있는 게 윤석열 유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나와 술 많이 마셨다. 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경향신문과 약간 이 전화 인터뷰를 통한 내용인데요. 국정원장이나 개입 않는 거다.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냐? 호랑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본인을 잠자는 호랑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제3자 동석설은 정치 공작이다. 터무니없다. 부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은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언론과의 어떤 인터뷰, 접촉을 통해서 뭐 비슷한 얘기들 계속하고 있어요. 어제 상황이에요.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냐? 난 윤우진 사건을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이야. 모든 것 잘 알고 있다. 이거는 누굴 들으라고 한 얘기 같아요, 지금요. 나 다 알고 있어. 생략된 말이 있겠죠. 당신 감당할 수 있어? 이게 생략된 것 같아요, 지금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요. 그럼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의 반응이 있겠죠. 다음 기사입니다. 역시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뭐 호랑이 얘기가 들려 있고 뒤에 갑니다. 윤, 아는 것 다 공개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박, 다 알지만 말 못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이 정도면 국정원이 대선 개입입니다. 이게 또 반발해요. 여기 윤석열 전 총장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과의 전화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을 받고요. 박 원장은, 그러니까 이 윤우진 사건 등 나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빨리 다 공개하라. 나는 총장 시절 박 원장과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술을 마신 기억이 없다. 앞에 술 마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술을 안 마셨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이 생각이 지금 발언이요. 아래로 갑니다.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해 국정원장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언론에 말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고 정치 공작이다. 그러니까 술 얘기죠. 일단 이게 엇갈려요. 그리고 뭔가 나는 알고 있다. 근데 알고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종구 평론가. 네네. 일단 박지원 원장이 어떻게 보면 강력 경고예요. 네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딱 꺼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국정원장 신분, 그다음에 이런 언론을 통한 이런 얘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자, 지금 박지원 원장이 발언한 것이 만약에 국정원장이 아니라면 정치 구단의 박지원 정치인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이야기는 국정원장 현직 신분이거든요. 저는 잠자는 호랑이라는 표현부터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은 호랑이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교는 대화로 하는 것이고, 예. 국방부는 전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국정원, 뭐 안기부 내지는 CIA 이것은 공작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리드하는 부서예요. 그렇다면 옛날부터 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라든지 예. 또는 뭐 정보는 국력이다라든지 또는 소리 없는 헌신이라든지 이게 지금 정권마다 있는데 전부 다 뭘 뜻하냐면 문명이어야 되고 소리 없이 헌신해야 되고 음지에서 일해야 되고 왜냐하면 공작이라는 그 수장이 말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 정보를 공작이라고 표현하니까 사실 공작이라는 게 어감이 안 나쁜 좋거든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공작을 다른 뜻으로 정보 활동 뭐 이 정도 의미인가요? 네, 좋은 의미로도. 근데 공작이라는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는 예.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국정원장이 호랑이가 되면 예. 그건 이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호랑이는 국방장관이 호랑이가 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 표현에
잠자는 호랑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잠자는 호랑이는 공적인 신분으로서의 국정원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나를 뜻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정보, 정치인으로서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이니까 잠자고 있는데 그거 건드리지 마라. 이 표현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럼 제가 이 박지원 국정원장 드릴 말씀은 뭐냐면 사감은 지금 국정원장이 표시할 때가 아니다. 지금 사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내가 당신은 술을 많이 먹었고 또는 당신 그 부인에 대해서 관상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적인 신분에서의 어떤 그런 그 관계였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돌이키면서 근데 내가 그때부터 봐줬는데 당신을 지금 내가 그 잠자고 있는데 이걸 건드려? 이 표현은 대단히 국정원장으로서 부족한 사감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조금 부끄러워하셔야 된다. 왜 부끄러워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CIA 국장이 어떤 정치 신인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 정치 신인이 계속 SNS에 내가 지금 CIA 국장을 만났다 어쩌다 한다면 그분 CIA 국장은요 청문회 바로 들어갑니다. 청문회에 들어가서 당신 지금 요즘 활동이 왜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당신 지금 그 사람들을 만났느냐라고 당연히 미국 같으면 청문회에 들어갈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정원장은 뭐라고 시작이 돼야 되는 이 사적인 어떤 그런 그 자리들이 노출돼서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절대 오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언론에 나와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내가 협박같이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활동으로 비춰지는 언행과 그런 모든 것들을 자제하셔라. 국정원장은 입이 무거워야 된다. 행동도 무거워야 되고 그런 거를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 경향신문에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인터뷰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쪽 끝으로 가겠습니다. 요 끝에 위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윤 총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윤 전 총장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윤 총장을 나쁘게 말한 적 없다. 정치 개입하지 않는다는데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박느냐. 그러니까 나는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인으로서의 생각 이런 게 좀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정치 개입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 이건 경고로 들립니다. 상황이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뭐 계속 진행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야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 보도 시점이나 보도할 때 윤석열을 어떻게 끌고 들어가느냐 그 모든 것이 이 박지원 원장이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은 내가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윤석열 전 총장한테 유리하다. 나 뭔가 알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취지에. 그러자 윤석열 총장은 알고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오창석 평론가. 이거 좀 험하게 가고 있는 건데 상황이요. 그럼 박지원 원장 뭔가 결국엔 얘기하는 상황이 될까요? 아니면 그거는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서 적어도 이 두 인물 간의 충돌은 더 이상 확전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라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민간인 신분으로서의 만났을 때의 자료는 언제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자료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죠. 박지원 원장이 기억하는 것들이라고 표현하겠죠. 예를 들어서 민간인 신분 또는 뭐 현역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얘기하는 거. 네, 근데 지금 자료라는 표현을 쓰면 이제 국정원장의 신분으로서 마치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뒤를 파헤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를 얘기하게 된다. 애초에 이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박지원 원장이 정치인 시절에도 500원짜리 에너지 드링크 하나 받을 때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몇 시에 어디서 받았는지 다 기록한다. 이건 다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 공방은 제가 심적으로, 그건 제 추측입니다만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마셨다. 이 얘기를 공개하는 건 참 의미가 없죠. 마셔서 어떤 내용을 얘기해 오고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 그럼 같이 누구하고 같이 계셨어요?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질문.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박지원 원장이 만약에 어디서 어떤 모처에서 음식점에서 만나서 공개를 했어요. CCTV를 있다. 찾아보면 나올 거다.
근데 만난 거에 대해서 이걸로 해서 윤석열 후보 뭐 낙마를 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만난 건 만난 거다. 근데 어떤 내용으로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건드려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 정도에서 확전은 더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확전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과적으로 저는 본질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제보 사주였다면 제보 사주했다면 이것도 문제지만 제보를 허위로 사주했느냐 제보를 진실로 사주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제보 내용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본질은 결과적으로 이 내용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보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첫 번째 문제. 이것도 당연히 밝혀져야 되고 이거 묻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밝혀져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손준성 검사가 당에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박지원 원장을 계속 건드리는 것 그리고 박지원 원장도 이렇게 계속해서 험하게 응대하는 것 별로 다 좋지 않아 양쪽 다 별로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신분으로서 뭔가를 내놔서 설명하는 거 이거는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안이 고발 사주에 대한 의심 그러다가 제보 사주에 대한 의심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야권의 요즘에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한 후보 캠프 인사가 뭐 같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혹 제기까지 가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막 갈래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입니다. 맨 끝에 있죠. 여기 보면 문건 얘기가 또 하나 나왔어요. 이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시작이 됐죠. 이른바 장모 문건 이 사안입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여당 윤석열 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동원한 거다. 그러자 윤석열 측 무슨 소리입니까? 소관 부서에서 언론 대응을 정리한 것뿐입니다. 또 이렇게 반응하죠.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수사 재판 권려 문건, 이 문건을 두고 또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A4지 석 장 분량인데요. 뭐 사건 개요 등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송 벌인 동업자 뭐 재판 결과 등등등 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여당은 이거 검찰 관계자 아니면 모를 내용 잔뜩 있는데 이거 문제 있네요라고 이렇게 묻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문건 보고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관부에서 얼른 대응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보고도 안 했어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관련돼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이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대검 레드팀 보고서를 얘기를 해요. 레드팀이라는 것. 이런 게 뭔가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른바 장모 문건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 이런 또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요. 어제 국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간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청탁 고발 사건 말고 그 외에도 굉장히 빈번하게 이런 어떤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이라고 해가지고 검찰 관계자가 내부방을 조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아주 소상하게 적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발장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처와 그리고 장모 얘기가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건과 장모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 고발장은 단순히 고발을 위한 것이기를 넘어서서 상당한 정도의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서는 이 고발장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찰 내지는 정보의 게더링, 정보의 수집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또 세계일보가 또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이나 대검의 그 성향으로 보면은 이거는 또 부르르 달려가서 또 감찰 지시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감찰 지시하실 거죠 지금? 어떻든 제 세계일보에 보도된 저 문건의 형식이라든지 근거에 대한 초동적인 점검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 문서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오늘 세계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당시에 이정현 검사가 했던 발언과도 연결되는 그런 문건으로 보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이 관실에서 장모 또는 처에 대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다. 대검 차원에서 작성된 것은 맞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세계일보가 보도한 저 문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원님.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황들이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 말하는 레드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뭔가 문건에 대한 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거 봐라, 이것도 내용 자체가 수상하다, 이런 걸 만들었구나, 이렇게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야당하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그거는 통상적으로 상황이 있을 때 대응 차원에서 정리한 정도의 문건인데 이걸 또 문제 삼는군요.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법무장관이 레드팀 운영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레드팀이라는 게 뭡니까? 레드팀이 이제 그 현안에 관련돼서 이제 그 별동대 같은 겁니다. 별동대나 신속대응팀 같은 거여서 이런 정보들을 지금 민감한 사안에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응책을 만드는 그런 쪽에 있는 그 조직인데 예. 뭐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고요. 뭐 그때 이슈가 생길 때마다 구성을 한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레드팀이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이 그 징계를 받을 때 가족 문제에 관련돼서 이 레드팀을 통해서 그 정보를 그 수집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일 것 같고요. 또 당시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 관련된 부분들을 또 언급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권이나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이 뭐 감찰을 뭐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돼서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한 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게 뭐 소관부서에서 당연한 것들을 대응 정리한 것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윤석열 그 총장의 그 장모 같은 경우는 그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피의자일 뿐인데 그거를 검찰총장의 그 장모란 이유에서 그 대검 조직에서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부적절한 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그 절차의 일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문건이 작성된 걸 맞아요. 그런데 그 문건이 작성된 자체 그리고 문건에서 다루고 있는 그 인물을 이런 문건으로 다뤄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갈리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이거 큰 문제다. 이거 뭔가 검찰 조직 자체를 활용한 거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야당 쪽에서는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소관부서에서 만들지 않아요? 왜 문제 삼습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요.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검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의혹까지. 그러자 윤석열 전 총장 측 1차 컷오프 오늘 있어요. 이거 맞춘 공작이다. 뭔가 또 새로운 공작이 시작됐군요. 이런 반응입니다.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뭐 검찰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내부 관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윤석열 캠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통상 업무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국회라든지 언론을 대응하기 위한 자료 수집으로서의 통상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뭐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한 바도 없고 윤석열 당시 이제 총장이 이에 대해서 인지한 바도 없다는 말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대검이 정리를 했다고 하면 그건 대검 내 검찰 내 문화에 분명히 문제는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기존에 있던 검찰총장 내부 내지는 검찰 간부 인사들에 대한 이런 문건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별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특히 지금 이 예민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제 그렇습니다.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맞물려서 좀 더 부각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검찰의 해명과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의 해명을 들어보면 통상 업무라고 하는 것이 맞고 국회랑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있었던 일이라고 했던 만큼 과연 검찰에서 이런 문화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예. 이런 문화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문화는 근절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근데 이것이 윤석열 후보에게만 특정된 문제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1차 컷오프 시기인 만큼 조금 신중하게 이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기보다는 예.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검찰 문화를 개혁하는 데에 필요한 단서로서 써야 되는 것이지 1차 컷오프를 앞두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당장 정치적 예. 공방의 단서로서 이용하는 것은 아직 적절하지 못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대진 변호사가 추가 발언 기회 요청하신데요. 한 30초 드릴게요. 뭐 네. 반론하실 게 있나 봐요. 이게 이제 검찰 조직을 알아야 되는데요. 검찰에서 만드는 모든 조직은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만 알고 한번 분석 판단해봐야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그 레드팀에 관련된 수사 정보 담당관인 그 손준성 검사 관련돼서도 예. 그 검찰총장이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 측하고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문제라고 지금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문제 제기, 이슈 제기를 한 거예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러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뭐 검찰 그리고 법무부 차원에서 뭔가 좀 들여다볼 분위기이긴 합니다, 지금. 다음은 여당 대선 후보들 얘기인데 어젯밤에 TV 토론이 열렸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후보들 간에 뭐 질의응답, 공방도 있었는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상황 중에 한 장면이에요. 추미애, 손중성 유임 청와대에도 엄호 세력이 있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지금 어떤 이슈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임됐는데 이제 수사정보정책관 청와대에서 뭔가 엄호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하고는 손중성, 청와대 이게 같이 가는 게 이게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요.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 발언인데 윤 총장 로비했고 당에서도 엄호했다. 청와대도 당에서도 뭔가 자꾸 이걸 얘기했다. 그러면 이게 인사청탁을 의미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이낙연 인사책임 집요하게 공세 뭐 물어봤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요 어제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문제 있는 사람이란 걸 발견했다면 바로 인사조치를 하거나 그랬어야 합니다. 윤석열 로비에다가 네. 안에 또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들이 있었죠. 청와대 안에도 있었고요. 당에도 있었고 청와대도 있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얘기는 뭐지?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정리했어요. 자, 손준성 인사 관련해서 윤석열 로비도 있었고 민주당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이 있었고 청와대 안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누군가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당과 청와대에서. 청와대도 어쩔 수 없다고 들어. 이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박용진 후보가 아니 누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사 인사청탁을 했나? 그러자 추미애 후보 내가 지금 말하면 이슈가 엉뚱한 곳으로 갈 것. 근데 이미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요. 오창석 평론가. 이건 뭐죠?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될 발언 같은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고요. 당연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 내용의 본질은 민주당 당내 경선의 격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를 이낙연 후보가 고발 사주의 시발점이 손준성 검사다. 그 사람을 왜 임명했냐라고 추 장관을 그렇죠. 몰아세운 거죠. 압박을 한 거죠. 질문하면서. 압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책임 이런 걸 꺼낸 것 같아요. 책임을 저렇게 돌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추 전 장관이 만약에 손준성 검사를 임명을 했고 근데 손준성 검사에게 임명할 당시에 이런 고발장 작성해서 미래통합당에게 넘기세요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임명권자는
그 사람의 자리를 앉힐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기대를 가지고 있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낙연 총리 재임 시절의 감사원장과 이낙연 총리 재임 시절의 검찰총장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결과적으로 그럼 이낙연 후보는 왜 저런 질문을 했느냐? 추미애 장관이 지금 3위로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오고 그렇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누군가에게 또 당내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추미애 전 장관에게 돌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추미애 전 장관도 사실은 이낙연 후보만큼이나 강골이기 때문에 날 그런 걸로 건드려? 날 건드린 사람이 당내에도 있었는데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어? 당에 청와대 나한테 연락한 사람이 있어?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네, 날 건드려서 날 진짜 난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해? 라고 이렇게 반대로 또 되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이제 손준성 검사 임명권자를 둘러싼 갈등처럼 보이지만은 본질은 민주당 당내 경선의 격화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이 그리고 사안은? 심지어 지금 추 전 장관의 인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세균 전 총리가 사퇴를 하게 되고 추 전 장관이 4위에서 3위로 점핑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과 내통한 사람이 있었다 또는 검찰 세력과 결탁한 사람이 있었고 그걸 계속해서 온몸으로 막고 있었던 사람이 추 전 장관이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되면서 추 전 장관의 인기가 계속해서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추 전 장관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는 원동력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알고 있지만 더 말 안 한다. 정도로 지금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이낙연 후보가 앞으로 경선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추 전 장관을 몰아세우면 저는 추 전 장관도 어떤 다른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본질이 민주당 당내 대선 후보, 대통령을 뽑는 덕목에서 손준성 검사를 임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그게 관심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질문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답변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근 평론가. 네. 자, 이 얘기를 오늘 또 정치권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야당은 약간 어리둥절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당은 내용으로 갈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질문이 중요하냐면 바로 윤석열 그 프레임이 있죠. 고발 사주 의혹. 이 의혹의 핵심 고리가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총장 간의 관계밖에 없어요. 여당에서는 굉장히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관계냐 아니냐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은 동문서답을 했어요. 자 보시죠. 이낙연 대표가 뭘 물었습니까? 임명을 왜 하셨어요? 임명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일관되게 유임을 이야기해요. 유임은 내가 한 거 아니야. 유임은 지금 로비 받았거든. 어제만 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청와대에서 사실 그 유임을 바랬다라는 식으로 발언한 게 한 번 더 있었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계속 유임을 얘기해요. 사실 임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정부 정책관은 그 윤석열 사람으로 뽑았어요. 윤석열 총장이 총장 되면서 8월 인사에. 그래서 6개월을 있었어요. 근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을 원주로 내쫓고 원주지청장인 손준성 검사를 데려온 게 지금 누구죠? 추미애 전 장관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유임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유임은 지금 로비를 받았거든. 임명을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고발 의혹이라고 프레임이 씌워진 것에 대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내 책임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까 청와대 얘기도 하고 당 얘기도 하고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야당에서 공격할 빌미를 엄청나게 넓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최강욱 대표가 이렇게 발언했어요. 손준성 대표 사실은 내가 아끼던 후배야. 이게 연결이 돼요. 그렇게 아끼던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윤석열, 손준성의 특별한 관계 이게 약간 흔들릴 수 있죠. 주장이 좀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최강욱 대표 이야기까지 하면 손준성은 너네 사람이구나라고 야당에서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빌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뭐랄까요? 이게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할까요? 아무튼 질문 과정에서 이렇게 청와대도 그랬고요. 당에서도 연락했고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요. 오늘 한겨레 기사에 좀 실려 있는데 이거 오늘 정치권이 분명히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개천의 용.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인이 열심히 해서 굉장히 크게 잘 되는 상황. 개천의 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 과연 과거처럼 개천의 용이 가능한 사회인가? 이걸 놓고요. 여야 대표가 토론을 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개막한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에서요. 이 마이클 샌델,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분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계층 사달이 더 벌어졌다. 개천에서 용 못 나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여야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거에 대해서 송영길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서민 자녀도 교육 통해 좋은 대학 가고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래야 진정한 열린 사회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죠. 그러자 이준석 교육 이외의 지점에서 사다리 타는 기회 만들어야 된다. 지금 꼭 교육이 아닌 다른 것도 많다. 그러면서 유튜버 뭐 이런 얘기를 예를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좀 두 가지 나눠서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Television show that I've been watching, a television show called Sky Castle. And the majority, the overwhelming majority said it's not really true anymore that a dragon comes from a stream. 저는 교육에 있어가지고 교육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지도 않고 한국의 젊은 세대가 요즘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진짜 20불 주고 산 웹캠 하나를 바탕으로 자기가 뭔가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그래서 400만 500명 구독자를 가진 그런 유튜버가 될 수 있다는, 이게 가능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조금의 인식이 다른 지점이겠죠. 오히려 과거보다는 훨씬 경쟁하기 좋은 환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이동이라는 것이 그들의 그가 속해 있던 삶의 수준 전체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돼야지, 신데렐라처럼 하나 뽑힌 몇 사람의 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찬스를 써서 좋은 사교육 받고 좋은 로스쿨 가고 좋은 대학 가서 그대로 아버지의 지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상속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난한 서민의 아들도 좋은 대학 가고 뭔가 기회를 주려면. 그러니까 개천의 용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과거처럼 뭐 교육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요즘엔 다른 분야에서 개천의 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경쟁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이걸 강조해요. 근데 반면에 송영길 대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가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거 대물림 더 지속되고 굉장히 공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다릅니다, 의견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른바 사회적 이동. 그동안 정치권에서 많은 이슈가 되는데 이거에 관해서도 여야 당대표가 얘기를 좀 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사회적 이동성으로 이 계층 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갭을 줄여나가는 역할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천 용까지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정치인들에게 아마 조금 더 각광을 보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야 대표가 개천의 용 탄생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이동에 관한 의견이 좀 달라요, 지금요. 조대인 변호사. 네. 우리 사회 아직도 개천의 용이 가능한 사회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직은 뭐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제도들을 뭐 이렇게 좀 개선을 하려는 노력은 보이고 있지만 뭐 쉽게 그런 그 계층 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다른 계층으로 올라가는 뭐 그런 그 이동이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이동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가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까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했었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으로 그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느 부분에 한 부분에 대한 노력에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구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 시스템을 좀 이렇게 빈틈들을 좀 메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개천의 용과 사회적 이동, 여야 대표 의견을 좀 정리를 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개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쟁 가능하고 환경 좋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교육이 아닌데도 다른 분야 많습니다. 이 얘기를 강조했고요. 송영길 대표는
한두 명 탄생했다고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사회 전체 시스템을 바꾸고 뭔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이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우리나라 사회, 아직도 개천의 용이 가능한 사회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직까지는 가능한 사회라고 보는 것이 맞죠. 실제로 이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계층 이동의 어떤 활발함 정도가 사실 미국보다는 더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의 말이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되려 이제 그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가 다시 되돌아볼 때 그 전에 만들어놨던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교육 같은 시스템들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층 이동이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계층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전 단순히 그냥 개인의 능력에 맡겨두면 개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을 해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더 높이 누리고 있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또 많은 소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소수의 뭐 아까 20불짜리 웹캠을 사서 유튜버가 되는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극소수의 사례고 절대 다수의 계층 이동은 사실상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교육의 역할이 절대로 약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더 다양화된 사회, 그다음에 계층 이동이 점점 더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회에서는 교육의 시스템을 계속 정치권에 변화하도록 신경 써야 되고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특히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 구조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의 역할이 여기서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교육의 중요성, 사회적 이동에 관해서 교육의 중요성은 여전히 지대하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사회에서 교육과 관련돼서 공정 문제가 흔들리게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리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 배경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영업자분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지금요. 보겠습니다. 하루 1000곳이 망한다. 자영업자의 절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무색한 두 번째 코로나 추석 앞둔 풍경이 이렇답니다. 하루에 1000곳. 여기 보세요. 영업 제한 그리고 업주의 이단 사망, 소상공인 대책 촉구 회견이 있었어요. 방역 피해 제대로 좀 보상을 해 주던지 방역을 좀 어떻게 바꿔 주던지 이런 요구예요, 지금. 그리고 정부가 이제 이분들 차량 시위를 벌였는데 이거 수사를 하는데 우리를 지금 범법자로 모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1000명이 이 활동을 하는 이 단체 톡방, 단톡방이 있어요. 여기에 절규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극단 선택 갈림길이다.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고민만 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러면서 방역 정책 전환 등 강력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년 참았으면 많이 참았거든요. 더 이상 이제 진짜 물러날 데가 없어서 나온 거거든요, 저도. 저희는 일을 안 하면 그냥 영원이 아니라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저 한 팀도 못 받고 어저께도 한 팀 받고 그저께도 한 팀 받고 저희는 정말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영업 제한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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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이금융권에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마지막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고요.
살려주세요입니다. 살려주세요.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역 조치가 어쩔 수 없다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그게 어렵다면 방역 조치를 완화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신들의 권리, 즉 영업을 하고 돈을 벌고 세금을 내던 분들이에요. 이 나라의 국민들이시죠. 그런데 그런 권리들을 스스로 제약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 재난 상황입니다. 비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희생을 하더라도 이것이 빨리 잡히면 그런 어떤 약속, 희망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침은 줘요. 거리두기 지침은 주지만 그러나 그거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제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다고 이런 어떤 것마저도 없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예.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분들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과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일이거든요. 예. 이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된다예요. 그 언제까지가 없는 2년을 지금 버텼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해야 되냐면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분들한테. 즉, 야, 우리가 4인 해봤더니 어떻게 줄어들더라. 아니면 뭐 2인을 해봤더니 어떻게 줄더라. 2인에서 6인 했더니 어떻게 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달라. 이런 설득이 아니에요. 예.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사실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지금 다 들어갈 때 예. 체크하지 않느냐. 다 데이터 있다.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서 일단 언제까지 기다려달라.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급한 건 어쨌든 이분들에게 정말 말씀하셨듯이 저는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여줘야 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그런 답답함의 표현이다. 일단 이렇게 해석해 주셨고요. 오창석 평론가. 이분들 사실은 집중적인 지원과 보상 이런 걸 좀 요구하는데 사실은 정부가 그럴까요? 그런 생각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해서 좀 답답할 겁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지금 몇몇 기사들을 보면은 장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봐 손님이 없어도 가게를 열어둔다. 이거 장사 해보신 분들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도 없고 아르바이트생 비용도 나가는 게 아끼기 위해서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몇몇 분들이 오셨거나 또 단골 손님 왔다가 이 가게 혹시 그냥 가죠. 폐업했나? 하는 순간 그쪽을 아예 발걸음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비용으로 가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정부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